조선시대 그림첩에 그려져 있는 자규루. 거기에 예시 한 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달 밝은 밤 두견이 오는데 근심 품고 누대 앞에 기대었네. 내가 슬피우니 나는 듣기가 괴롭구나. 내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도 근심이 없으련만.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이여, 부디 춘삼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깊은 한과 눈물을 그리듯이 절절히 써내려간 시. 누가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 슬픔의 흔적을 담아냈을까요? 17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조선의 6대왕 단종입니다. 왕실 가족에 의해서 왕에서 밀려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가장 좀 애잔하고 뭔가 좀 여운을 남기는 권력 앞에 희생된 어린 국왕. 그렇지만 영월 땅에서 충신과 함께 되살아나다. 민중이 소환하는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보덕사. 1457년 단종이 노상군으로 유배되어 영월에 왔을 때 노상군의 노자를 사용하여 절 이름을 노릉사로 개칭했던 절입니다. 한곁에 자리 잡은 단종어각. 그 안에는 태백산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단종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운의 왕에서 신으로 부활한 단종의 사연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종이 죽어서 신이 되어서 가는데요. 그 과정에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촌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난 사람의 모습에 비친 단종은 골룡포에 흰 말을 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종이 잠들어 있는 장릉. 이홍희, 노상군, 노산대군, 단종. 이 이름들에서 엿볼 수 있는 격변의 인생이 검푸른 이끼를 입은 성물들의 세월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 왕으로 살았던 단종은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단종은 그 문종에 이어서 그 적장자로 왕에 올라서 그야말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엄친아로서 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긴 후에는 이제 그 상왕으로 자리하게 되죠. 그러나 이 상왕의 그 존재가 그 세조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노상군으로 이제 그 강등을 시켜서 영월에 유배를 보냈던 것이고요. 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서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41년 단종 이홍희는 조선의 왕권을 다진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문종의 아들로 애지중지하는 귀한 왕손이었고 또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적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자빈이 적손을 낳았으니 신과 사람, 신하와 백성이 모두 기뻐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문을 가까이 했던 세종을 보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거기에 아버지 문종의 어진 성품까지 닮아서 세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손자였습니다. 원손 이홍희는 성품이 성숙하고 영특해서 왕세손으로 삼으니
학문을 세워서 덕을 세우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로 책봉된 이홍희는 본격적으로 세자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왕세자에게 유학의 경전을 교육하는 서연 제도가 있었는데 경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종은 경연을 담당하는 관리가 서연을 맡게 할 만큼 아들 교육에 각별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의논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백성들에서 어떻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강서원에서 세자 교육을, 세손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희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교육받으며 차근차근 군왕의 자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까지 잃어버린 어린 세자만이 홀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애통할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18일) 12살의 어린 단종은 경복궁 근정문에서 조선의 6대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반포한 즉위교서에는 어린 자신에 대한 겸양함은 물론 가난을 구제하기 바란다는 애민의 정 또한 보여집니다. 단종실록에 보면 상중에 즉위하게 되어 괴롭고 어린 나이에 두렵다. 가난을 구제하기를 원하고 대소신료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좌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사를 돌보던 사정전. 어린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과 문종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왕으로서 한 걸음을 떼며 신하들과 강론하기를 즐겼습니다. 즉위교서에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중이라도 학업을 폐하지 않고 경영관과 더불어 읽고 경연 대신과 강론에 힘쓰겠다. 그런 어린 왕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소신료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종은 조금씩 국가의 정사를 익혀갔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수령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실 이게 백성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수령 인견이라고 그래서 그 수령들을 지방에 보낼 때 왕이 직접 수령을 만나서 그대들은 그 지역의 왕이니 내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살려주라, 살피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왕의 자질을 갖춰나가고 있던 단종. 그의 앞에는 왕자를 뒤흔드는 가시밭길 또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도 권력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던 겁니다. 그럼에도 단종이 처음부터 권력을 송두리째 내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에 반박과 경청을 하며 왕의 권위를 지켜냈습니다. 한 신하가 봉회는 욕심이 많고 죄를 지었으니 임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했으나 단종은 봉회같이 벼슬을 박탈당했던 자가 많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또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풍문이니 봉회를 기용해도 된다고 하교하는데 다시 신하가 그의 기용이 빠르다고 하자 단종은 알았다고 수긍합니다. 어떤 신하를 어떤 수령으로, 변방의 수령으로 보냈을 때 사헌부 언관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이 사람은 그 앞에 문종께서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을 씁니까? 무관으로서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듭되는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씁니다. 재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재 쓰기에서 그 사람의 무관이든 문관이든 간에 재능 중심으로 인재 쓰는 거, 이런 게 진짜 그 단종이 제왕으로서 좋은 국왕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국왕이 되기 위해 경연에 부지런히 나아갔던 단종. 임금의 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종이 사무사에 대해 질문하니 박팽년이 사사로움이 없는 것, 마음이 바름을 일컫는다고 답합니다. 사무사라고 하는 것을 단종이 그 뜻을 모를 리는 없고요. 결국 이 경연의 신하들에게 다시 이 사무사의 본래의 뜻을 갖다가 다시 되짚어서 묻는 것은 결국 그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으로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구중궁궐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섬처럼 산 단종.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좌의정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암투였습니다. 계유년,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신숙주 등의 측근들과 김종서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하였습니다. 큰 호랑이, 대호라고 불렸던 김종서를 무자비하게 척살하며 마침내 그 승기를 잡은 수양대군. 이제 더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 왕명으로 입궐한 문무백관들도 살생부에 따라 제거되었고, 특히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의 공신들이 수양대군이 휘두른 피해 숙청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계유정난이 일어난 직후에는 여전히 왕은 단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그 정치적 권력이 그 수양대군에게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단종은 거의 뭐 식물왕으로서의 그 존재였고, 과인이 어리고 부덕하여 종친 수양대군에게 정사를 일임하며 군국의 중한 일을 모두 위임한다. 계유정난으로 단종과 수양대군은 형식적으로는 군신의 관계였지만 이미 권력은 수양대군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근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바로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 그도 역모에 가담했다며 단종에게 거듭 사사를 종용한 끝에 안평대군마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단종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종 즉위 3년 만에 이곳 경회루에서 15살의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어주었습니다. 허울뿐인 상왕의 자리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조실록에 기록되길 수양대군이 흉악한 무리를 숙청하였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진멸되지 않아 내가 할 수 없으니 종묘와 사직을 감당할 책임이 숙부에게 있다. 종친과 문무백관, 대소신료들은 숙부를 보좌하길 바란다.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단종. 권력과 신하들로부터 멀어져서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단종의 보기를 꾀하는 신하들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자년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에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이 중심이 되어 세조를 시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질과 정창손의 밀고로 역모 소식을 알게 된 세조는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에 또다시 형을 가하는 가혹한 극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단종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신하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서울시 노량진에 위치한 사육신묘, 병자사화로 목숨을 버린 사육신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 이계 6명의 충신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들의 절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군주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군자, 주공처럼 또는 공자처럼 이런 사람들이 잘 보필하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래된 유교 지식인들의 꿈이고 모델인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수양 세조가 이제 꺾어버린 거죠. 그에 대한 그런 좌절, 기대 좌절 그런 부분이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자라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들. 특히 성삼문은 차명을 받으러 가는 길에 충절의 마음을 담아서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북소리 울려 인명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해가 저물려 하는구나. 황천에 주점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네 집에서 묵을까. 비극의 전조였을까요? 세조 3년 6월 22일 단종은 노상군으로 감봉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군사들이 단종과 정순 왕후를 호송하고 시녀들도 함께 그 뒤를 따랐는데요. 태어나서 평생을 자란 궁을 뒤로 하고 떠나는 노상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영도교 다리에서 노상군과 정순 왕후는 생이별을 당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살아서는 보지 못하는 얼굴. 백성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머나먼 유배길은 그렇게 울음바다로 물들어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정터. 세조가 유배 가는 단종에게 송별연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세종의 별장이기도 했던 이곳에 손자 단종이 죄인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단종 유배길은 이제 크게 그 한강 수로와 그 육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수로는 이제 그 광나루에서 여주 이포나루까지로 보고 또 여주 이포나루에서 그 영월 청룡포 유배지까지는 육로로 이동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강변에 설치된 광나루. 한양을 떠나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염없이 한강을 바라봤을 17살의 어린 왕.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백성들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세조가 원했던 것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가는 강물처럼 노상군의 마음도 어딘가로 흘러갔을까요? 여주라는 곳은 세종의 외갓집이기도 하고 3번이나 이곳에 여주에 오셨죠. 이포, 그 다음에 여기 남한강 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단종이 유배를 갈 때는 아마 세종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셨고 어떤 걸 말씀을 나누셨는지, 백성들을 만나서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 자기가 비록 유배를 가지만 거기 못 이룬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온 유교적인 이산국가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참 다시 할 수 있을까?
팔 수는 있을까? 이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이포 나루터. 노상군 유배 일행은 광나루에서 출발해 한강을 거슬러 이곳에 내렸습니다. 한강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와 여주를 거쳐 강원도 원주를 지나서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의 수려한 산세, 하지만 궁궐에서 고이 자란 단종에게는 고되고 힘든 유배길이었을 겁니다. 단종이 목을 축였다는 어음정입니다. 유배길 곳곳에는 단종에 대한 설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 오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설화 속에서 항상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즉 왕이라고 하는 어떤 고귀한 신분으로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평민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설화들을 통해서 단종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비극성을 더 극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상군 일행이 머물렀다는 쉼터, 더위를 피해 쉬어갔다는 설화 속에서 얼마나 고된 유배길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한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노상군의 동상은 애초롭기까지 합니다. 넓게 펼쳐진 영월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고개. 유배 일행이 넘어간 고개로 알려진 군등치입니다. 이 이름에는 노상군이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상군 일행이 마지막으로 지나갔다는 곡의 배일치. 유배지를 목전에 앞두고 노상군이 석양을 향해 절을 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종의 유배지 청룡포. 울창한 소나무 숲과 어우러져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단종 유지비가 1763년에 단종의 유배지였음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비각입니다. 단종이 이곳에 계실 때의 예터이다 라는 글귀가 영조의 친필로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 한곁에 세워진 금표비에는 진흙이 쌓여있는 곳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청룡포의 생활이 녹록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청룡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한 면은 절벽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혜의 유배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의 단종의 생활은 항상 외롭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 하나 만날 수 없는 섬 같은 청룡포. 단종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적막한 첩첩산 중에 홀로 갇힌 것처럼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그가 유일하게 몸을 기대어 쉴 수 있었던 것은 소나무 한 그루뿐. 6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우뚝 서 있는 관음송. 이 나무에도 노상군의 사연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유배지에 있는 그 관음송 같은 그 지금 600년 이상 수령이 된 그 소나무 이름을 관음송이라고 한 것도 이 단종의 그 모습을 애초롭게 지켜보고 이 단종의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거다. 그래서 관음송 이런 명칭을 붙은 거에는 그만큼 단종을 좀 안타까워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청룡포. 단종의 처지도 마치 이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종은 매일 이 절벽 끝자락에서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유배 생활을 하고 했던 장소입니다만 그 안에서 항상 단종의 마음은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로서 현재 전승이 되고 있고 증거물 자체가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호장인 엄홍도. 강을 건너서 청년포로 단종을 만나러 왔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단종은 엄흥도에게 한양과 조종의 일들을 전해 들으며 그나마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험한 고초를 겪고 있는 단종을 위해서 엄흥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충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룡포가 물에 잠겨서 단종은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바로 관풍헌인데요. 관풍헌은 영월 동헌의 객사로 왕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져 있던 곳입니다. 그 단종이 불과 저 왕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단종의 그 전패가 사실은 그 관풍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영월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한 달에 2번씩 단종을 향해서 분명히 예를 올렸을 텐데 단종이 그쪽으로 유배객이 돼서 들어간 꼴이 된 셈이죠. 참으로 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단종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노상군이 자주 올라갔다는 자규루. 그는 거기서 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도 노상군을 안타깝게 바라봤다고 하는데요. 단종은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담아 시 한 수를 써내려 갑니다. 원한 맺힌 새가 한번 제궁을 나온 후 외로운 몸에 한 그림자가 푸른 산중에 있네. 밤마다 선잠조차 이룰 수 없고 깊은 하는 해마다 닿지 않네. 소리 그친 새벽 봉우리엔 남은 달빛 밝은데 빛부린 봄 골짜기엔 떨어진 꽃잎이 붓네. 하늘이 귀먹어 오히려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근심 어린 내 귀만 유독 밝은가. 단종을 옹호했던 금성대군의 유배지에는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능부사 이보흠은 금성대군의 충절에 감동해서 단종의 복위를 함께 모의합니다. 하지만 한 몸종의 밀고로 제대로 복위 운동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의금부에서 금성대군을 영모로 고발합니다. 500여 명의 군사들이 수능을 급습하자 금성대군은 스스로 나아가 형철에 묶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금성대군은 죽임을 면치 못했고 영모의 실패는 결국 노상군의 사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금성대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숙종 때 수능에 건립된 금성대군 신단. 금성대군과 이보흠 그리고 함께 처형된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제단과 위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조 3년 10월 노상군은 17살의 나이에 왕으로서 미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석연치 않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실록과 야사의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즉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서 이제 뭐 자결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황상 그 자결은 아니라 이 세조에 의해 기획된 죽음이었다. 대표적으로 병자록이라는 기록 보면 금부도사 왕방현이 사약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종의 처형을 집행하러 갔던 그런 정황까지 나오거든요. 왕방현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군에 대한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글로 남깁니다. 천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말을 내려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나와 같아서 울면서 흘러가도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바로 엄흥도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둔 수의와 관으로 단종을 장사 지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엄흥도는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엄흥도의 이런 충심은 글로도 남았는데요. 단종이 귀양살이에 참담한 심경을 읊조렸던 자규시에 대한 답가라고 전해지는 차운시입니다. 한 번 영월에 오시더니 환궁치 못하시옵고 드디어 흥도로 하여금 두려운 가운데 돌보시게 하였다. 작은 벼슬아치 육순의 충성을 다하고자 하거늘 대왕은 17살의 운이 어찌 그리 궁하신지 높이 뜬 하늘에는 밤마다 마음의 별이 붉고 위태로운 땅엔 해마다 눈물비가 불도다.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엄흥도 정려가. 그는 영조 때 사후관직으로 공조 판서를 받았고 고종 때 충의궁이라는 시호도 받았습니다. 후세에 그의 충절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노상군이 죽고 24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단종으로 복위가 결정됐습니다. 역대 왕들은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단종 복위를 섣불리 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세조의 말에서 그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 세조가 평소에 이 단종이 폐위되고 나서도 태상왕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예를 갖췄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사육신에 대해서도 나한테는 난신이지만 후대에 가면 충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인 예종한테는 지금 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그 조치를 취했지만 너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변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정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단종을 복권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거예요. 중종 때 영월 군수를 지낸 박충원의 비각인데요. 단종 복위는 분묘에 제사를 지내는 치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중종 11년 노상군의 분묘에 첫 치제를 드렸지만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져 있던 분묘를 다시 찾아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 바로 이 비각의 주인 낙촌 박충원입니다. 그 후 선조 효종으로 이어지면서 노상군의 분묘에 대한 치제가 꾸준히 거론되었고 마침내 단종 복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왕에서 상왕 그리고 노상군 그리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은 한편으로 보면 조선 전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어떤 그 정치사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변수들이 이 단종의 그 왕의 호칭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단종 보기의 내용을 담은 문건입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의 시호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노산대군의 시호와 단종이라는 묘호, 또 장릉이라는 능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조에서 작성하고 임금이 도장을 찍어서 확정했다고 합니다. 숙중 24년에 편찬된 이 책은 단종 보기 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필요한 절차를 기록한 책입니다. 숙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산군이었는데 어떻게 정비의 소생이 군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노산 대군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단종으로 다시 복위를 시키는 거죠. 단종과 그 왕비였던 정순왕후를 함께 복위해서 그 종묘에 올리는 그 신주를 모시는 그 부묘의 행사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키면서 장릉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릉은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월중도, 영월 경내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임금에게 고하기 위해 단종의 유적지들을 화폭에 담은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중도는 단종의 그 영월 사적을 그린 것이잖아요. 근데 단종이 복위된 것은 1698년 숙종년간입니다. 그 이후에 영조년간을 거쳐서 정조년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사적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롯이 잘 그려낸 기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중도의 첫째 화폭은 회화식 지도로 장릉의 형세와 주변 경관을 그린 장릉도입니다. 단종이 유폐되었던 청년포의 지형을 실경 산수화로 그린 청년포도, 또 거처를 옮겨서 머물다가 최후를 맞았던 관풍헌의 건축도면도 있습니다. 그 관풍헌 안에서 단종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자주 올랐다던 자규루도,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충신들을 모신 사당인 창절사도 그려져 있습니다.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낙하암도, 관풍헌과 자규루 등 영월 관아의 소재지를 나타낸 부치도, 끝으로 영월 경내의 지리적 형세를 그린 지도인 영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지 못하는 정조에게 현장감 있게 가장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도면 형식으로 그려서 건물의 규모를 보여준다던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 산수화를 아우르는 그런 풍광을 그려서 이 위치가 어떤 쪽에 점에 있는지 또 그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그런 이제 그 회화 기법이 이제 동원이 됨에 따라서 정조가 이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릉은 조선의 다른 왕릉에 비해서 소박하고 단출합니다. 왕릉의 구조가 다르고 설치물들 중에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숙종의 하명에 따라 무인석을 빼고 문인석만 설치했다고 합니다. 문인석만 외로이 장릉을 지키고 있는데요. 단종이 무력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원래 출발부터가 이
노상군 묘로 출범을 해서 성물이 일단 되게 단촐하다. 그래서 이 성마와 무인석은 있지만 뭐 석양석호, 뭐 무인석도 없고, 또 대표적으로 뭐 위치 같은 경우도 정자각하고 이렇게 그 왕릉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좀 다르게, 방향 자체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 장릉 서쪽에 위치한 우물인 영청. 영조 때 영월부사인 박기정이 수축한 것입니다. 단종의 유적 정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인 이 박기정은 바로 사육신 박팽년의 후손입니다. 박기정이 건립한 또 다른 건물인 장판호.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종친과 충신, 환관과 궁녀까지 268명의 충신들의 위판을 모셔놓았습니다. 대역죄인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박팽년은 후손에 의해서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역사에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세월을 건너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아닐까요? 장판옥 앞에 위치한 대식당. 충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차려놓는 4개의 단인데요. 충신단, 조사위, 황관이, 여인이가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릉에서는 최초로 배식단이라는 제단을 따로 만들고요. 거기에서 지에 따라서 조금씩 위치를 달리하는 차이는 있지만 충절신을 합사하는,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충절을 지킨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식단을 조성한 것 같아요. 단종에게 충절을 지킨 신여들을 기념하는 낙화암. 단종이 죽자 신여들이 저승까지 따라가서 섬기고자 자결을 했습니다. 낙화암은 그 죽음을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한 건데요. 이 절벽에서 동강으로 몸을 던진 여인들의 충절이 흘러서 우리에게도 와닿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충신들과 단종을 추모하며 영월에서 열리는 단종문화제. 대왕의 마지막 길에 혼백을 붙듭니다. 이 향토문화제는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승화시킨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단종의 국장을 재현하고 단종과 충신을 모시는 제향, 또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모시는 대왕 신령굿 등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단종은 이곳에 묻혀 있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는 태백산신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왕으로 살 수 없었던 단종.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단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